안녕하세요. 오늘 원비톡 진행하게 된 추경호입니다. 오늘 얘기할 토픽은 팬데믹 인 히스토리입니다.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코비드-19 팬데믹처럼 지난 역사 속에서 발생된 대유행과 전염병 사례를 좀 살펴보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코비드-19이 현재 어떻게 이제 진행될 것인지 힌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대유행 사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중세 사회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제 패스트가 되겠습니다. 542년에 이집트, 그 다음에 7, 8세기 유럽에서 간헐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대유행으로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1209년부터 160년 동안 진행하게 된 몽골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지역에서 다니면서 바이러스가 치명적으로 좀 변하게 됐고, 그 다음에 1315년 대홍수, 그 다음에 1347년 화산 폭발 등으로 식량 생산량이 급감해서 기근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면역이 좀 저하된 상태였던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됐었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대응으로 이제 번지게 된 건 1347년에 몽골인이 정복전쟁을 하면서 제노바 상인, 이탈리아 도시국가에 해당되는 제노바가 여기 있는데, 이 제노바 상인의 교역 중심지였던 카파, 이 지역에서 이제 전투가 일어납니다. 카파 전투라고. 그래서 그 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몽골군이 자기네 진영에서 발생한 흑사병 환자하고 그 다음에 쥐벼룩, 이 오염된 물건들을 이제 투척하면서 카파성이 그해 12월까지 약 40, 50%가 사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있던 사람들이 자기 본거지인 제노바로 되돌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배를 타고 시칠리아 섬이나 아니면 이제 여기 거쳐가는데 다 사람이 죽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입항이 거부되면서 요 옆에 있는 마르세유라는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전체적으로 퍼져나가게 됐고, 근데 특징을 좀 살펴보면 잠복기가 1에서 7일로 좀 짧은 편이고, 그 다음에 전파력은 매우 강하고, 비말 감염도 유발하면서 숙주동물인 지벼룩이 이 감염자가 죽더라도 직접 옮겨 다님으로써 이게 오랫동안 그 박멸이 안 되고 유지됐던 그런 사례가 되겠고, 치사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없어서 그냥 일반 항생제를 투여하거나 비말 접촉 감염을 차단함으로써 이제 전파를 좀 차단하려고 했었는데 1347년부터 52년까지 5년에 걸쳐서 유럽 인구의 약 30% 해당되는 1800만 명,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됐고요. 5년간 집중적으로 유행한 후에 이제 잠복해 있다가 1722년 잠시 전파했던 마르세유 지역이랑 같은 곳인데 여기서 다시 재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벼룩을 통해서 옮겨 다니다 보니까 동물하고 사람하고의 생활을 좀 분리하는, 그리고 또 일반적인 이제 감염 경로인 상하수도 뭐 오수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면서 발생되는데 그것을 분리하는 생활 방식의 변화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이 죽다 보니까 농업에 종사하던 노동력이 부족하게 됨으로써 기술 혁신으로 그것을 좀 타파하는, 개선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천연두라는 전염병인데, 이집트 기원전 11세기 람세스 5세 미라에서도 보듯이 천연두 흔적이 있는데, 아시아나 아프리카 각처에서 발생을 했고, 유럽의 천년도에 했다가, 1241년도에는 이제 덴마크 선박을 통해서 그 아이슬란드에 전파가 됐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40%에 해당되는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1500년대 이제 신대륙 탐험 그 과정에서 멕시코 아즈테카 문명도 이 그 천연두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사망하게 되고, 또 26년도에는 잉카 제국의 그 천연두가 발견돼가지고 거의 뭐 한 90% 가까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사망하는. 그래서 이제 유럽의 경우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경험을 하면서 이게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베리올라 메이저가 있고 마이너가 있는데 메이저는 치명률이 상당히 높고 근데 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하게 되면서 치명률이 낮다 보니까 한번 감염되면은 이제
거기에 면역이 생겨서 평생 동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신대륙의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감염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 상당히 높은 치사율로 흥망성쇠까지 결정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생물학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도 이제 뭐 정복 과정에 거쳐서 이제 있기도 했는데 1796년에 제너가 백신을 개발함으로써 1980년도에 WHO가 영구 퇴치됐다고 선언하는 아주 희망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대유행이 됐던 것이 인플루엔자인데, 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례가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스페인 독감입니다. 1908년도 3월에 미국에서 발병을 했는데,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결정하면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2% 사망률을 보인 H1계열이었고 이제 사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정도 유행이 됐는데 이것은 이제 전쟁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떤 전이를 차단하는 이런 활동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겼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아시아 독감인데 아시아 독감은 이제 1957년 2월 중국에서 발병을 해서 200만 명이 사망한 H2 계열인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해에 백신이 개발돼서 짧게 1년 정도 유행을 하고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홍콩 독감은 68년 홍콩에서 발병돼서 100만 명 사망됐는데 사망률이 다른 그 이전의 독감보다는 훨씬 낮은 0.37% 사망률을 기록함으로써 좀 더 길게 유행하는 그런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 특징을 좀 살펴보면 잠복기가 굉장히 짧고 전파율은 높은데 이제 변이가 발생을 계속 하기 때문에 완치는 불가능하고 대신에 여기서 보듯이 이제 변이가 그렇게 짧은 기간에 변이가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제 코비드-19 나중에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었다 볼 수 있고 낮은 사망률로 이제 변이를 거치면서 바뀌어졌는데 낮은 사망률의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유행하는 기간이 좀 긴 영향을 보였다라는 것이 좀 특징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을 개발하고 미리 예방 접종을 통해서 대처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 그다음에 이제 전염병이 사스인데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중국에서 시작해서 캐나다 등 뭐 26개국으로 전파되면서 8,000명, 774명이 사망하는 그런 매우 높은 사망률을 보인 중증호흡기 증후군인데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전적으로는 새로운 분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동물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에서 중간 감염을 통해서 사람으로 옮겨온 거기 때문에 상당히 새로운 바이러스 유형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그리고 이제 잠복기는 4에서 6일로 비교적 짧은 거였기 때문에 강력하게 환자 격리 조치를 통해서 이제 전파를 차단하고 그다음에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예방 수칙을 통해서 이제 전이를 제한하는 그런 효과를 봤죠. 그래서 1년이 채 안 된 기간에 종료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는데 사실 이것에서 비하면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코비드-19인데 같은 사스 계열의 바이러스이긴 한데 이게 조금 다른 경향을 보여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중국에서 이제 원인불명 폐렴으로 WHO 보고를 했는데 어제까지 기준으로 2억 847만 명이 감염되고 그 감염자 중에 438명이 사망하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인구 기준으로는 2.7% 감염률 그다음에 감염자에서 2.1%가 사망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이제 여러 차례 그 피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계절적 요인도 있지만 이제 변이 발생에 따른 확산 4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으로 보면 그 같은 사스 계열이긴 한데 전파율이 이제 잠복기가 좀 더 길어지면서 그전보다는 전파율이 좀 올라갔다고 볼 수 있고 치명률은 전 세계 평균이 2.1%니까 그전 사스 대비는 9.6% 대비는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감염자가 죽게 되면 그 감염원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전파가 이제 제한되는데 이거는 치명률이 그거보다는 높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계속 살아 있으면서 유지되고 잠복기가 길면서 이제 전파가 좀 더 많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변이가 굉장히 짧은 기간에 지금 발생이 돼서 그거에 따라서 감염자가 이제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백신 접종은 2020년 12월부터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오늘까지 8개월여간 이제 전 세계 평균 한 30%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된 상황이고 국가별로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2021년 3월 기준의 어떤 자료에 의하면 2023년까지는 가야지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몇 개국의 경향을 좀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에는 전체 6,789만 명 중에 지금 이제 풀리 백시네이션이 된 사람이 15세 이상을 못으로 놓고 봤을 때 한 72.8% 정도 백시네이션이 돼 있는데 여전히 8월 2주차 사망률은 한 0.3%, 3.1% 정도 되고 만 명당 한 명 사망인 0.01%가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력한 차단 조치를 해제 선언을 7월에 했고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시도하고 있는데 영국의 추이를 보시면 여기 이제 델타 변이에 의해서 이렇게 감염자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사망자는 꽤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코비드-19의 해법에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3억 3,100만 명 인구 대비 15세 이상 비율로 따지면은 이제 63.4%가 풀리 백시네이션이 돼 있는데 8월 2주차 사망률 보면 0.48%도 여전히 높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 진척률이 크게 어느 정도 이제 정체되어 가는 상황이어서 여기서 조금 더 접종률을 더 높이는데 기간이 좀 소요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현안을 안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사례 통해서 백신 접종하고 이제 그 변이 발현에 따라서 약간 이제 전체적인 추이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백신 접종 전 세계적으로 집단 면역이 뭐 2023년까지 사실 올해는 어렵고 내년도 한 1년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럼 2023년 이후에 가능할 것인가 또 변이 발현으로 아예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예측을 하는 의사들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감염자 수, 변이 발생, 변이의 경향이 사망률이 좀 높은지 낮아지면서 그 사망률이 좀 전체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방역이나 아니면은 일상생활로의 복귀 이런 정책이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주로 접촉 컨택트 위주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업무 스타일에서 언택트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접목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전히 몇 년 동안 이제 계속 쌓여가면서 그런 것들이 뉴 노멀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예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로컬라이제이션의 어떤 온사이트 리스폰시빌리티가 좀 더 올라가는 긍정적이면 그런 것도 이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0.6% 정도 이제 현재 추세의 그 치명률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앞에서 살펴본 영국이나 미국처럼 이제 뭐 백신 접종률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정책이 좀 바뀔 것 같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새로 나타나는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감염자와 사망률 추이 이런 것들 좀 지켜보면서 향후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 미리 좀 예측해 보는 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022년도는 이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경제적인 면에도
왜냐하면 장기간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영향을 끼치게 되면 또 다른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다 같이 지혜롭게 건강하게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